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 제2회 그 우편 및 금융상식 기출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는 2010년 7월 24일 날 작년에 시험 친 것처럼 그 7월 달에 시험을 봤었네요. 그래서 그때 시행됐던 문제거든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내용과 관련된 법률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그 우편 관련되는 법률들 있잖아요. 4가지. 그것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재정 순서 있잖아요.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 보시면 우정사업의 조직,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 운영이네요. 그래서 우편 대책, 우체국, 금융 및 보험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편 영무에 대한 품질 향상,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운영에 관한 법률이니까 여기는 그쪽 4번에 보시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것도 요거지만 여러분들 개정이야 같이 되고 하니까 큰 문제가 별 의미가 없는데 그 재정 순서는 좀 봐두셔야 되죠. 그래서 우편에 관한 가장 기본법인 우편법이 1960년도에 우리가 그 제정이 됐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법이 1961년이었죠. 별정우체국법이 1961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창구 업무 그 위탁에 대한 거, 여기 지금 지문에서는 최신 창구 업무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1982년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봤던 무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1996년 그렇게 제정이 됐으니까 그 제정 순서까지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1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데 참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우편 서비스 중 송달 기준이 가장 긴 것은 이라고 되네요. 자, 특별 송달. 자, 특별 송달이라는 말에는 뭐라 했습니까?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서류라고 했어요. 서류라 했어요. 서류죠. 서류니까 그 특별 송달은 그 통상 우편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법원에서 그렇게 보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서류에 한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 통상 우편물에 한정되니까 여기는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등기를 했더라도 뭡니까? 3일 이내요. 그래서 여기는 3일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입니다. 등기 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 민원 우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요거는 이길 특급에 의한다 했으니까 이길 특급이니까 접수한 다음 날까지죠. 역시. 그 다음 당일 특급은 당일 20시까지. 그러면 송달 기준이 가장 긴 것은 그렇죠. 여러분들 1번 특별 송달 되겠네요. 문제 정말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질문 볼까요? 3번 문제 볼까요? 보기에서 설명한 국내 우편 서비스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국내 우편 서비스의 그 종류, 개념 좀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번 보시면 개인의 사진, 기업체 로고, 캐릭터, 광고물 등을 우표와 나란히 인쇄 제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우표와 나란히 나란히 인쇄하는 거니까 이거는 나만의 우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고객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의 주소지로 방문하여 접수하고 수취인에게 신속하게 배달해 주는 서비스. 자, 요거는 뭐죠? 우체국 택배. 그래서 여러분 우체국 택배 이용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고 전화하면 그 물건 수령하러 옵니다. 자, 3번 전국 우체국을 통해 농어촌 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그렇죠. 이게 바로 우체국 쇼핑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3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부가 우편 영무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세요. 국내 특급 우편은 전국 전 지역을 통상의 송달 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모든 지역을 빠르게 송달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 국내 특급 관련해가지고 그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그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그 경우는 일반 그 우편물보다 빠르게 송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지역이란 말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전 지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설에도 써있지만 두 번째 좀 볼까요? 이길 특급의 경우 전국을 취급 지역으로 하되 접수 다음 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은 별도의 추가 날수와 사유 등을 고시할 수 있으므로 국내 특급 우편은 전국 전 지역을 통상의 송달 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2번 보시면 보험 취급에는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유가증권 등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4가지죠. 안심 소포가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3번 증명 취급에는 내용 증명, 배달 증명, 접수
시각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접수 시각증명이라는 건 지금 삭제됐어요. 그렇지만 출제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특별 송달은 등기 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176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 그렇죠. 특별 송달 등기 취급 당연히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받는 수령하는 사람 사인 다 받습니다. 기록 다 되고요. 그리고 민사소송 서류, 그 다음에 187조의 어떤 그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되겠네요.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5번 보실게요. 자, 우편물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그래서 요 1번 지문 자주 나오죠.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군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배달하지 않더라도 그 건축 또는 군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사무실마다 여러분 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기 좀 힘든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접수처 그런 것들에 그런 곳에 배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보관 교부는 관할 최신청장이 정하여, 그렇죠, 고시하며 우편물의 보관 기간은 최장 30일이다. 그래서 우리 출전 한번 됐죠. 우편물의 보관 기간 얼마예요? 10일이고 1회에 하나요. 며칠까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최장 며칠이에요? 최장 40일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2번 잘못됐고요. 3번 사삼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재됐어요. 그러면 사삼 쪽으로 가야 되나 주소지로 가야 되나? 그때 국내 특급 우편물,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수령하는 자인데 사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디로 가라? 주소지로 배달하라. 맞습니다. 4번 교통이 불편한 도서,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 지역 등의 정상적인 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울 경우, 그렇죠, 이럴 경우 뭐를 설치한다? 마을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수취함에 배달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여러분들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6번은 제가 기본 강의에서 계속 그 문제까지 수록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건데, 국제통상 우편물 중 포스트카드 우편 엽서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네요. 자, 엽서에 여러분 사진이나 접힌 종이 등이 붙인, 자, 여러분 엽서 같은 거는 그런 거 이런 거 붙이면 안 됩니다. 그 우표 외에는 여러분들 우표도 붙이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억번 아니고요. 니은번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한, 그렇죠.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건 어디에만 붙일 수 있다? 관제 엽서에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포스트 카드임을 표시하지 않은 사제 엽서라고 되네요. 자, 포스트 카드임을, 자, 엽서는 관제든 사제든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표시 안 하면 뭡니까? 법규 위반이 돼요. 그래서 우편 엽서가 법규 위반이 되어버리면 어디로 간다? 서장으로 가버려요. 그건 서장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서장 취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카드임을 표시하지 않은 그림 엽서. 그렇죠. 이 포스트 카드임을 표시하지 않은 그림 엽서는 뭘로 취급한다? 우편 엽서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림 엽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니은하고 리을.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그 국제 특급 우편 EMS에 부과할 수 있는 특수 취급, 그래서 부가 취급, 그 EMS의 부가 취급 배보 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 통지, 보험 취급, 그다음에 초특급 우편, 그다음에 EMS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배보 초이, 요게 바로 여러분들 특수 취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제 속달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보기에서 설명한 EMS 배달 보장 서비스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기억번 접수 가능 국가로 일본, 미국, 중국, 호주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 지금은 여러분 틀렸죠. 중국이 지금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출제할 때는 중국이 있었으니까 지금 보면 맞죠. 그 미국, 일본, 그다음 호주, 그다음에 중국 다 되네요. 그 당시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이 삭제가 됐습니다. 대신 이제 태국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억번 어쨌든 그 당시는 맞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 시. 자, EMS 배달 보장 서비스는 제가 1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때요? 이때는 그 정해진 날 그걸 초과해 버리면 손해액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48시간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그 모든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EMS 배달 보장 서비스는 취급국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모든 우체국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EMS 관련해서는 모든 곳에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미열번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 EMS 배달 보장 서비스는 별도의 취급 수수료 없어요. 그래서 리얼번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억 D같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2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까지가 우편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자, 9번 금융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접 금융거래 수단, 주식, 채권. 그렇죠. 주식하고 채권은 직접 금융거래 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은행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판매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대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채권이나 주식의 발행처는 자금을 필요한 기업, 만약 기업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주체라면 기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금융거래 수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만기 1년 이상 또는 만기가 없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장기 자본시장, 장기 또는 그 자본시장이라고 그러죠. 자본시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장기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딜러나 브로커 등이 거래를 중개하는 점두시장은 장외시장에 불린다. 그렇죠? 딜러하고 브로커는 장내시장 밖에서 이렇게 거래를 갖다가 주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장외시장으로 분류합니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점두시장은 장외시장이다. 4번 프리보드라는 것은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채무증서시장이 아니라 이거는 주식시장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우체국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우체국 보험은 인보험 분야의 상품을 취급한다. 그렇죠. 인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 분야의 상품을 취급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죠. 그 취급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우체국 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 자, 2번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잘 보시면, 자, 민영보험 같은 경우 일반적인 그 민영보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보험들은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그런 뭐 교보생명 같은 그런 것들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우체국 보험과 같은 이런 공용보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자, 구분하십시오. 민영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우리 공용보험 같은 경우, 우리 특히 우체국 보험은 어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2번이 잘못됐네요. 3번 우체국 보험의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보험의 보험금 지급, 그쪽 국가가 책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보시면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도 그 계약 보험금 한도액 같은 경우는 이게 제한을 해줘야 되겠죠.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되니까 이 보험금이 너무 커버리면은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또 보장을 해줘 버리면 다른 또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시면, 자, 요 전자금융 파트인데, 자, 요거는 우리 뭐 기출 관련해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1번 보시면 우체국, CD, ATM, 무매체 거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타은행의 무매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매체 거래 고객, 물론 편한 것도 있죠. 뭐 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분실의 위험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반면에 뭡니까? 정보가 노출되거나 그러면, 그렇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무매체 거래 고객 같은 경우는 뭡니까? 타행 그 거래, 다른 은행의 무매체 거래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번은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1369 조회 서비스 이용하는 고객은 텔레뱅킹 서비스 신청 없이, 그렇죠. 1369 대고객 그 조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고 했죠. 근데 1588이나 이런 어떤 금융기관별 그런 ARS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신청서 쓰고, 신청서 쓴 다음에 그 받은 다음에 등록을 하고 이제 한다 그랬습니다. 두 개 구분하셔야 되고요. 3번 실지 명의가 확인된 김영식 선불 카드는 물품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 아닙니다. 그래서 물품 할부 구매는 안 됩니다. 선불 카드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 물품 할부 구매 신용 기능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만 실지 명의가 확인되면, 그렇죠. 뭐 해설을 보니까 뭐라 해서 5년으로 그 기간이 늘어난다. 유예 기간이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다음 4번 전자금융. 그래서 우체국 경조금 배달 서비스는 전자금융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직접 찾아가서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이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1번의 정답은
그렇죠. 2번이 정답이겠네요. 뭐 정답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이 또 요때 이제 우리 케이스 문제가 나왔던 건데요. 자, 요거는 그 2014년도까지는 존재했던 건데 작년부터 이건 삭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2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삭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 우대 종합저축 관련해서 이거 뭐 최대 가입 금액 해가지고 우리 그 이용 대상자에 따라서 그 우대 혜택이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삭제가 됐으니까 12번은 여러분들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금융기관의 예금거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이 운용하다가 추 금전을 반환하는 소비대차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소비대차라고 했나요? 자, 예금계약은 소비임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차라면은 자, 그 물건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을 허여한 다음에 찾아야 되지만 소비임치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 소비대차, 소비임차, 그 다음에 그냥 임차, 뭐 임치, 참 죄송합니다. 임치, 소비임치, 소비대차 이런 것들 잘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금계약은 소비임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지급을 하면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은행에 넘어가고요. 은행은 단지 우리의 어떤 반환 청구에 따라서 그거와 같은 동질, 동량의 어떤 그 물품을 통하겠죠. 그것을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양도성 예금 정서는 그 정권의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정당한 권리자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 면책된다. 그렇죠. CD 같은 경우는 자, 면책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 권리자인지 상관없다 그래서 그 점유자면 무조건 점유자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 그럼 금융기관은 무조건 면책된다. 맞는 지문이네요. 3번 점의 수금의 경우 지점장은 영업적 업무로 돌아와 수납 직원에게 금전을 넘겨주고 그 수납 직원이 이를 확인할 때 예금 계약이 생겨본다. 자, 요거는 뭡니까? 점의 수금 같아요. 지점장이나 우체국장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우리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점의 수금한다고 그때 받는 당시에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와가지고 수납 직원이 그것을 확인했을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런 지점장이나 우체국장 같은 경우는 자, 점외 점포 바깥에서도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예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예금을 수령한 때 그때 예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사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오다가 분실됐을 때 뭐 누가 그걸 예금을 수령한 뒤 그 분실했을 때냐에 따라서 좀 사례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어쨌든 13번에 3번은 잘못됐고요. 4번 공동대표이사와 거래 시 공동대표 1인이 다른 어느 1인에게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유효하다. 자, 공동대표이사라는 것은 뭡니까? 대표이사 한 명이 어떤 전횡을 삼는 것, 권한 남용하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회사의 이익과 반대되는 이익에 배치되는 일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동대표이사제를 줬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어떤 대표권을 위임을 하는 것은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준 취지에 반하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여러분들 2번. 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14번 보시면 보기의 금융상품 중 우체국 예금 계약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이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그 강의 시간에도 계속 강조드렸어요. 특히나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식 예금과 관련해서 보통예금, 저축예금, 그 다음에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서 MMDA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치식 그 관련해 가지고 정기예금 있죠. 정기예탁금 아닙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조건부 채권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정기적금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당시 기준으로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MMDA 지금도 있죠. 지금도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P 지금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ELD, 그렇죠? ELD 보시면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은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연동이란 말이 붙으면 only 어디서 다룬다? 은행에서 다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체국에서 안 다룹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출제 당시에서는 ELD 역시 우체국에서 다뤘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들 기업 리얼 비업에서 이거는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로만 하시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는 그 예금 상품 있잖아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자, 뭐 세무를 하든지 하면 되겠네요. 보시면 우체국이 들어있는 게 어디 있어요? 보통예금, 저축예금, 그 다음에 MMDA,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있죠. 정기예금, 그 다음에 한매조건부 채권까지. 그렇죠. CD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자, 이게 저기 5회 때인가요?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이때도 또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정 사망률이 높아지면, 그렇죠. 사망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은행 쪽에서는, 보험회사 쪽에서는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보험료를 받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러면은 보험료는 상승되겠죠. 그래서 위험보험료는 상승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예정 이율이 높아졌어요. 그럼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하락한다. 그렇죠. 예정 이율이 높아졌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뭡니까? 죄송합니다. 운용 이익이 높아질 거로 예상이 되면은 그만큼 뭐죠? 보험료는 저렴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하락한다. 맞습니다. 다음 예정 사업의 사업 비율이 높아지면 순보험료는 상승.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정 사업 비율이면 사업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보험료는 상승해야 되겠죠. 그만큼 비용,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순보험료가 지금 여러분들 상승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정 사업 비율 같은 경우는 부가보험료가 바로 그 예정사업 비율의 어떤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순보험료가 아니라 부가보험료가 상승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 되겠고요. 다음에 4번 보시면 예정 사망률이 낮아지면 생존보험료의 보험료는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정 사망률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생존할 가능성이 높겠죠. 생존할 가능성이 높으면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16번 보시면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보험계약자. 보험료 내는데 보험수익자 당연히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 대상자, 즉 피보험자는 땡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동의를 얻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보험금을 나는 수령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보험 수익자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대권을 박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를 동의를 필요하다? 보험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 되겠고요. 3번 생존 보험 계약. 자, 15세 미만자. 진짜 15세 미만자 같은 경우는 자, 생존 보험, 생명보험 다 대상자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생존보험계약이네요. 죄송합니다. 생존보험계약은 당연히 15세 미만자 할 수 있겠죠. 근데 생명보험계는 그 15세 미만자를 그 생명보험의 그 피대상자로 삼았다? 그러면 피보험자로 삼았다? 그러면은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존보험이니까 이건 가능하겠네요. 4번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대상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타인의 사망보험, 그러니까 여기에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구술에 의한 동의는 안 되고요.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여러분들 2번, 16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17번 보겠습니다. 무배당 우체국 실손이라고 합니다. 실손하면 여러분 2번비 이거 관련해서 보시면 돼요. 실손 의료비 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실손 의료비 보장 상품을 다수 가입하면, 그렇죠. 다수 가입하면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다 가입했다고 전액 다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상급 변실 이용했다. 전부 보장해 주는 거 아니고요. 일정 부분만 보상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 그러면 국민연금 적용을 못하면 병실료 같은 거에 많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본인 부담금에서 90%. 그러면 좋겠지만 90%하면 우체국 쪽에서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40%만 보상한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4번 보험계약이 갱신 됐죠. 보험계약이 갱신됐어요. 그럼 당연히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저렴해질 수 있고 아니면 또는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인상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변경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8번 보시면, 자, 우체국에서 지급하는 플러스 연금보험 2종의 가입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플러스 연금 2종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지금은 요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삭제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무배당 플러스 연금보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한번 정리 참조하시는 정도로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 뭐 보시면은 그냥 한번 볼게요. 18세 미만자 가입할 수 없다. 보험료 일시납 선택할 수 없다. 납입기간 10년 납을 선택할 수 있다. 월 보험료는 그 100만 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보험 상품이 바뀐 거, 이런 건 기존의 어떤 상품은 그냥 암기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정도 삭제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제2회 그 기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 문제 보시면 19번에 또 역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 돼서 그 지문 주고 그 다음에 그 독해 해석을 정확하게 했는가라는 그런 내용 나오고요. 다음 20번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해 읽고, 그러니까 독해 추론 정확한 내용 이해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여성 고객이 결정한 일을 알맞은 것 어렵지 않게 그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제2회 우편금융상식 기출 문제였고요. 그럼 어쨌든 2회까지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